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주일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 남은 실탄을 모두 아낌없이 쏟아부을 태세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실정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며 내년 총선으로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첫날인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는데, 먼저 가짜뉴스 공방으로 뜨거웠던 과방위 국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방통위가 그걸 냈습니까? 그거는 저는 너무 행정력의 자, 그러면은 나중에 좁게 했던 해석하신 거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우연적인 행위를 했으면은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이 위원장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에 나온 것. 이재명 후보가 최초로 신호탄을 쏘고 뉴스타파가 선봉대로 나서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라는 것을. 여야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의 여론 조작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8강전 클릭 어근이 매크로에서 맥없이 뚫렸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도 드루킹과 같이 맥없이 뚫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 총리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하고 결국은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위원장은 포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낙마에 따른 대법원장 공석 사태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 공방은 이재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16일째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공석 사태 책임이 자격 미달 후보를 내놓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증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그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사법 공백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할 수 있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다음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선 여당은 법원이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검찰의 구속작전이 실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국방부 국정감사는 질의 한번 못하고 시작부터 파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신원식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을 좌석 앞에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신원식 장관은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명패 옆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피켓이 설치됩니다. 작년까지 국감위원이었던 신 장관이 장관 임명 뒤 처음으로 국감장에 들어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 내용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시 35분까지 피켓을 띄지 않으면 오늘 파행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논란이 됐던 신 장관의 발언을 거듭 문제 삼자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막말의 대명사는 이재명 대표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아니 그거는 내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결국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한 말씀 하세요. 네. 신 장관은 첫 국감에서 발언 한마디 못한 채 장관 집무실에서 하루 종일 대기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신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취약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커의 입장이 되어서 중앙선관위에 침투를 해봤더니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가상 해킹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가상의 실험 결과입니다만 사실 이렇다면 심각한 얘기죠. 선관위는 내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하필 내일이 강서구청장 선거여서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먼저 국정원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분류기입니다. 개표에 쓰는 장치인데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각각의 분류기가 독립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가상으로 선관위를 해킹해보니 A 후보를 찍은 투표 용지가 B 후보의 표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건데 투표지 분류기에 USB나 무선 통신 장비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과 내부망도 취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한 뒤 사전 투표용지의 투표 관리인 도장 파일을 탈취하거나 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인쇄할 수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입니다. 분리된 망을 내부망이라고 하는데 보안 관리 실패로 인해서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하지 않는 이상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국정원의 이번 점검 결과는 일단 기술적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2년 전 이미 북한의 해커 조직이 선관위를 실제로 해킹했고 선관위가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만 이렇게 물이 새다가 언젠가 한꺼번에 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어서 김충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조직 킴수키는 지역 선관위 간부 A씨에게 선관위 직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자 A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침투했고 북한은 A씨 메일함과 컴퓨터에 저장된 대비 문건, 각종 업무 자료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피해 사실을 몰랐고 국정원 통보 이후에도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A씨의 컴퓨터를 다시 해킹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어떤 정권 만들어내는데도 어떻든 그 영향을 이런 선거의 개입 문제를 이 정부가 탐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2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8차례의 보안 점검 권고를 받고도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거부했던 선관위는 직원 1명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지만 내부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21대 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 국정원의 발표는 그동안 제기됐던 선관위 투개표 관련 의혹들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어서 당혹스럽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실제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충격적입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만큼 오늘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이 오늘 결론을 과거에 제기됐던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건 확인한 거지만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누군가 침입했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했다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우선 국정원은 이 선관위
선관위의 접속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20년 지난 총선 당시 해킹 여부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이 기록이 있는 최근 2년만 보더라도 이번에 점검한 장비가 전체 선관위 장비 중에 5% 정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자기기에 우리가 이 투개표를 의존한 게 아니고 예. 이 여러 사람의 선거 사무원 그리고 참관인의 눈과 손을 거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개표 과정을 보면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에도 이 각 당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 사무원들이 다시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해킹으로 투표지 분류기나 개표기가 조작이 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조작된 선거 결과가 확정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선관위는 그동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에 본인들은 헌법상의 독립된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 자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만 제출을 해왔는데요. 예. 지난해에도 선관위는 이 자체 점검 점수가 100점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국정원이 이번에 같은 기준으로 재점검을 해보니까 31.5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국정원이 지난해 점검한 119곳의 국가 기반 시설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건 물론이고 이 최하점을 받은 시설보다도 10점 넘게 낮은 수준인데요. 이 선관위는 내부망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이 초기에 설정돼 있는 1, 2, 3, 4, 5로 그대로 놔두는가 하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같게 하는 등 그야말로 이 안일한 보안 의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 100점 대 31점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이렇다면 앞으로 어떤 선거 결과를 누가 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관위가 이번 국정원의 보안 점검 이후에 1, 2, 3, 4, 5 같이 너무 쉬운 비밀번호는 곧바로 교체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 간의 보안을 강화하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취약점들을 대폭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칫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선관위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예, 이철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양측에서 사상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완전 봉쇄한 채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조준에 내리꽂은 미사일 공격에 가자 지구 내 건물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매섭습니다. 수십 대의 탱크와 장갑차들은 가자 지구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가자 지구 진입이 불가피하다, 지상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אמרתי שכל מקום שממנו פועל החמאס יהפוך לאיי חורבות.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는 하마스 지휘부에 대한 암살 작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양측의 사망자가 1,600명을 넘었고 부상자 합계도 6,000명 이상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미국의 결의가 변함없다고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의 미국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군의 진격을 늦추고 있는 건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미 4명이 살해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하마스가 인간 방패 작전에 나서면서 전쟁의 양상이 복잡해졌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하마스는 외국인, 아이, 노인을 가리지 않고 인질 150여 명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فإنه ومن هذه الساعة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في بيوتهم دون سابق إنذار
납치된 이스라엘 민간인 가운데 최소 4명이 억류 중에 이미 살해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이 인질들을 협상으로 데려오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구출하려 해도 어디에 있는지 찾기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극우파 쪽에서는 강력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목숨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쉽진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ope that it will reach a place that it will ease the life of the Palestinians. 다만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이미 전쟁의 참상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수백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고 가족이 납치된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안에 고립된 팔레스타인 사람들 역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가족입니다. 아빠를 걱정하는 도중에 총성이 울려 퍼지자 어린 소년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지릅니다. 부모는 목 놓아 우는 소년을 온몸으로 감싸 보호합니다. 소년은 다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가 지나가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립니다. 비극적 영상 속 가족들을 본 시민들은 모두가 한마음입니다. The babies are 9 months old and 3-year-old child. I beg you, all the institutions of the world that help kidnap civilians, please. 가자 지구도 참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주민들은 생활이 막막합니다. احنا مالناش في امن ولا امان ولا حاجه فيش امن ولا امان يعني وش هالحياه هذه وش العيشه هذه والله هذه ما هي عيشه هذه. 전쟁이 격화될수록 무고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뉴욕과 런던, 시드니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려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 일부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면서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하튼 한복판 이스라엘 영사관 앞.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You're letting the Israelis come across. You gotta let see look.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충돌한 겁니다. The fact that Jews, innocent Jews, were killed in their homeland. Israel has been oppressing our people for 75 years. The world has been quiet.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천명에도 하버드대 학생들의 이스라엘 규탄 성명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일제히 학교가 나서 반대 입장을 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유럽과 남미 등으로 번지고 있는 전 세계 찬반 시위 양상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오래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파리 에펠탑 등이 이스라엘 지지 조명을 비춘 사이 Aujourd'hui, nous illuminons aux couleurs d'Israël. Ça sera la première fois. C'est un acte fort, c'est un acte symbolique, mais c'est un acte que nous devons. 중동에선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TV조선 유진현입니다. 아직까지 현지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에게 피해가 알려진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 가운데 191명이 먼저 귀국길에 올라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 나머지도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장기 체류 570여 명과 단기 체류 480여 명을 합쳐 모두 1,05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190여 명이 오늘 대한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27명은 육로로 30명은 외국 항공편으로 이어서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남은 단기 체류자 230여 명에 대해서도 빠른 출국을 권고했다며 하마스 군인들이 인질로 삼은 10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직항편을 이용을 해서 귀국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에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도 허점을 보이면서 우리 군의 사전 감시와 정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학 입시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수능 선택 과목을 없애서 문이과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내신은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능 체제란 게 한두 해 사이에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먼저 교육부 발표 내용을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수능은 국어, 수학에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고 사회와 과학은 17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문계 학생은 사회를, 자연계 학생은 과학을 선택하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을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학 요구에 따라 수학은 미적분 2 선택 과목을 남기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교 내신 평가도 크게 바뀝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현재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뀝니다. 현재는 내신 1등급이 상위 4%인데 10%까지 늘어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내신을 9등급으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을 과도한 경쟁에 내몬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신 서술형 평가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입 개편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보셨듯 통합 수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 학습 부담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학 입장에서 보자면 학생 선발의 변별력이 약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의 비중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훈 기자입니다.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수시 전형 변별력 확보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논술,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학이 고등학교 평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대학 자체적으로 선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논술 사교육 시장이 커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논술이라든가 면접 또 하나의 준비해야 되는 또 뭐 사교육 얘기가 나올 거고 또 그러면 학생들 부담이거든요. 하지만 대학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내신도 5등급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수능하고 결합을 시키면 변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서울대 역시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변별력이 없어지진 않을 거라며 본고사 부활과 같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입 개편안 발표에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더 쉽게 출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제기된 전세 사기 의혹 피해 신고가 24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소유주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려놓은 부동산 법인만 18곳인 건데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법인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빌딩입니다.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된 집주인 A씨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법인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회사 간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웃 입주 업체들조차 A씨의 법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주식회사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제가 전화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10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에 있는 집주인 A씨의 법인 주소지를 가보니 이번에는 PC방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여기 PC방에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예요. 10년 전부터 여기 PC방에 있는데. 경기도 화성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찾아봤지만 문을 연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오피스텔 단지에는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진 집주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관련 법인 4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 A씨가 이사로 등재된 법인은 경기도 수원과 화성, 용인 등 18곳에 달합니다. 지난 6일까지 A씨와 관련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245건으로 고소인 60여 명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새벽 시간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경 50m에 있는 건물 유리창까지 깨질 정도로 폭발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상가 사이를 지나자마자 건물 안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희뿌연 먼지가 일고 도로 곳곳이 부서진 잔해로 덮이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꽝 소리 막 기창 떨어지게 났거든요. 당장 나오라는 게 죽는다고, 집 무너진다고.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뒤편 벽면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폭발의 충격이 컸습니다. 반경 50m 정도 떨어진 상가와 주택까지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33채와 주차 차량 9대가 부서졌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건물에 있던 6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10대 2명도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폭발이 일어난 건물 안에서 20kg과 50kg짜리 LP 가스통 2개를 발견하고 폭발 사고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특이점이 많습니다. 우선 일당은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조직이었고 필로폰 양도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마약을 숨겨 들여온 건지는 김창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골목길을 걷던 남성이 맞은편에서 오는 경찰관을 보고 황급히 도망칩니다.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중국인 조직원입니다.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마약 조직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판매하다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본과 대만 등의 마약을 공급해온 말레이시아 조직이 올 초 한국 시장 개척에 나섰고 한중 조직과 손을 잡은 뒤 수입품에 마약을 숨겨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은 이 같은 나무도마의 가운데를 파고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74kg, 약 2,220억 원어치로 246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양입니다. 현재 총 26명을 검거하여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하였고 그중 14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 등에서 필로폰 28kg을 압수하고 나머지 46kg에 대해서는 유통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또 드러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이 이 해외 출장 때 하루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묵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직원들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 비리백태를 줄줄이 나열하는 게 힘들 정도인데요. 이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 부채 규모가 52조 원까지 불어난 한국가스공사. 여비 규정을 보니 임원과 고위 간부들의 해외 출장 숙박비엔 한도가 없었습니다. 최이봉 전 사장은 해외 출장 때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며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 원, 사흘간 780만 원을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 전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LH는 입학생이 12명에 불과한 사내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원 대부분을 퇴직자로 채웠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부사장 등 상임이사 4명도 비전임 교원으로 채용돼 일주일에 2-3시간 강의하며 연봉 9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산업부 5급 사무관은 3년 5개월간 난방공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쓴 3,800만 원어치를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으로 2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주요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지난 5년간 88조 5천억 원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로 재건축 부담금이 최소 1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왜곡된 통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연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까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증여세도 재건축 부담금처럼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대로라면 일부가 실제 내야 하는 증여세보다 더 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증여세 납부 건수는 57만 3천여 건으로 세액으로는 106조 224억 원에 이릅니다. 이미 증여세로 이 답세한 사람들이 이걸 알면은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알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지경일 텐데.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과 증여세 등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 금이 과도하게 책정돼서 앞으로 이제 소송이 제기가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건축 부담금은 문제가 된 부동산원 주간 통계 외에도 다양한 지수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대 포장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 정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세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10채 중 2채는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생활 여건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수요가 몰릴까요? 백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79년에 완공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조합 설립을 앞두고 매매가 크게 늘더니 전용 84제곱미터가 27억 2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의 96%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이 단지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집주인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 호가는 30억 원까지 뛴 상황. 아닌 거는 아예 징계를 지금 못합니다. 지금 이걸 기다리고 그동안 안 내놨던 물건들 있습니다. 이런 인기는 재건축 호재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대상인 30년 초과 구축의 비중은 20%에 육박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지만 미래 가치를 노리고 몸으로 이를 버텨내는 겁니다. 바깥쪽 공용구역 배관들을 갈았고 수련집은 그런 게 가능하고요. 들은 조정이 좀 어렵죠. 이 때문에 몸테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사업 추진 불확실성과 실거주 의무 등도 있어서 감당 가능한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노후 아파트 투자는 다양한 리스크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구청장 1명 뽑는 보궐선거지만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아서 끝까지 유세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강서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이제 2시간이 채 안 남았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잠시 뒤 자정이면 13일간의 공식 선거 유세가 마무리됩니다.
각 당의 후보들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어제부터 48시간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진교훈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당 지도부도 현장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한 건 맞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강서 전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해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했습니다.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진보당 권혜인 후보 등 다른 후보들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치고는 이례적으로 열기가 뜨거웠죠. 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되면서 여야 모두 승리를 통해 총선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투표에 반영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의지가 분출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재개발을 앞당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특히 강서구는 지역 개발입니다.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 지금까지 강서구청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지난해보다 매출이 70% 넘게 떨어져 직원 없이 사장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일감이 나오면 그때 알바를 써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고 지금도 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1.4%를 유지했지만 일본은 0.6%포인트 올려 2%로 전망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발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국 경기 둔화, 치솟는 국제 유가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악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전쟁 여파에 따라서 중동의 지정학적 여건들이 막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오일 가격에 반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불확실성이 클 거라고 보는데요.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우리 경제는 소비 위축과 무역 수지 악화 등 추가 타격이 우려됩니다. IMF는 2025년쯤 세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따라 긴축 기조도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의 드리운 먹구름은 좀처럼 거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삼겹살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상추나 깻잎 같은 쌈채소입니다. 그런데 깻잎 가격이 삼겹살 가격을 웃돌면서 이 삼겹살로 깻잎을 싸 먹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 깻잎을 번갈아가며 들었다 놨다 합니다. 결국 장바구니에 담은 건 25% 할인하는 상추 떨이 상품입니다. 상추는 그 하는 거 할인 판매 할인하는 데서도 조금 부상한 편이죠. 신선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상추는 1년 전보다 51%, 깻잎은 14% 넘게 올랐습니다.
깻잎 100g 가격은 3,490원으로 계란 10개 가격과 맞먹습니다. 같은 무게의 국산 삼겹살보단 25% 더 비쌉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고춧가루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826원으로 한 달 전보다 24.5% 올랐고 국산 고춧가루와 대파, 쪽파도 1년 전보다 13에서 27%가량 올랐습니다. 고추랑 요것만 사고 어저께는 와서 장 보고 갔는데 야채는 별로 못 샀어요. 왜 못 사셨어요? 좀 비싸서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대형마트는 시세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절임 배추 예약 판매에 나섰고 전년 대비 150% 넘는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공급량을 늘리고 할인 행사에 나서는 등 김장재료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경남 밀양 제약산 해발 700m 지점에 사자평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사자평은 축구장 100배 면적인 국내 최대 고원 습지로 가을 억새로 유명한 곳인데요. 햇빛 방향에 따라서 금빛과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억새의 향연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 제약산의 해발 700m 사자평 능선입니다. 어른 키만한 억새가 가을 바람에 춤을 춥니다. 솜털처럼 부드러운 억새 깃털이 햇빛을 받는 방향이 바뀔 때마다 금빛과 은빛 물결처럼 출렁입니다. 관광객들은 동화 속 풍경처럼 펼쳐지는 억새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저는 처음 와봤는데 억새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인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약산 사자평은 71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정도의 넓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억새 군락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의 모습이 숫사자의 갈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이 억새가 마치 사자의 갈기와 닮았다 해서 사자평 이름이 되었고요. 사자평은 1990년대까지 한국전쟁 피난민 200여 명이 화전을 일구며 살던 곳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면서 사자평은 국내 최대 고원 습지의 생태계를 되찾았고 지금은 삭과 은줄 파랑나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남 알프스 구봉 중의 하나로 불리는 제약산에서 펼쳐지는 억새의 향연은 가을이 절정을 향하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8강전을 한국 대표팀이 승리한 뒤 라크룸에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역 혜택을 생각해서라도 더 힘을 내자는 뜻이었습니다. 이등병의 편지는 동메달과 함께 병역 혜택을 따낸 뒤 다시 울려 퍼졌고 다들 따라 부르며 하나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나도 군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좋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죠. 한 번도 뛰지 못했던 선수를 3, 4위 결정전 종료 4분을 남기고 투입해 4분 전역이라는 유행어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이끈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감장에 불려가 수모를 당했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받으세요? 판공비는요?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려고 선발했다는 의혹을 굳게 부인했습니다. 병역 혜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만큼 곱지 않았던 것이죠. 병역 특례 제도는 곧장 외국의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 영국 언론은 병역 혜택을 받으려는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에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항저우에서는 더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한국 수영 선수들에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되나요? 세리머니부터 하느라 금메달을 놓친 선수를 두고 너무 일찍 기뻐하다 군복무라는 대가를 치렀다고 비꼬는 보도도 나왔죠. 우승 선수 소감도 듣기 거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채택된 e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한 게 그랬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브레이크댄스, 카드게임 같은 비스포츠 분야로 종목을 늘리면서 항저우 금메달이 481개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스포츠 이벤트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국의 금메달 획득도 지난 2002년 96개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구나 남자 골프 같은 아마추어 무대에 우리만 프로들이 출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아시안게임을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고 부를 만큼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울 대로 차갑습니다. 병역 특례는 반세기 전 우리 국력이 미미할 때 나라의 이름을 높이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 종주국이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굳이 스포츠 분야에서 이런 방식의 병역 혜택을 부여할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BTS 논란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위 선양으로만 보면 BTS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지 못할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문제로만 치환해서 폄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의 가치 역시 공정한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뿐 아니라 시효가 다해가는 특례제도 전반을 시대와 상식에 맞춰 다시 돌아볼 때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0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시효 다한 병역 특혜였습니다. 하루하루 가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며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동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3도, 홍성 11도, 울산 14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하늘에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 주말에 중부와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10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